야담 이야기. 동네 총각을 탐한 마님. 옛날 어느 마을에 정수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정수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는데 무슨 일이든 무척 잘했답니다. 마음씨 또한 착하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정수를 모두 좋아했으며 사윗감으로 점찍은 사람도 여럿 있었답니다. 그런 정수에게도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김대감 집에서 여종으로 일하는 순자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었답니다. 순자의 부모님은 김대감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었는데 머슴의 딸로 태어나다 보니 순자도 종으로 살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김대감 집의 머슴 하나가 야밤에 도망치는 바람에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마님이 정수를 불렀습니다. 김대감이 일찍 병으로 죽자 밭농사 논농사를 마님이 직접 챙기고 있었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마님? 그래, 오늘은 내가 도망친 돌쇠 대신 소쟁기를 끌어야겠다. 네, 알겠습니다요. 정수는 소와 쟁기를 챙겨 산중턱에 있는 마님의 감자밭으로 향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순자가 점심밥을 소쿠리에 담아 머리에 이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수는 얼른 달려가 순자의 소쿠리를 받아들고 나무 그늘 아래로 갔습니다. 순자야, 힘들게 뭐하러 밥을 가져왔어? 점심도 못 먹고 일하면 배고프잖아. 나야 뭐 한 끼 참으면 되지만 내가 이곳 산중턱까지 오려면 너무 힘들잖아. 두 사람은 그렇게 나무 그늘에 앉아 오손도손 이야기하며 순자가 싸온 점심을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산중턱까지 올라오느라 힘들었던지 순자의 볼은 붉게 달아올라 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는데 순자가 오늘따라 더 예뻐 보였습니다.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먹으면서 정수의 눈에 보이는 건 붉어진 얼굴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순자의 얼굴뿐이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순자가 오늘은 더욱더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 나무 그늘 아래 처녀 총각 단둘이 있다 보니 가슴이 뛰고 달아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정수는 소쿠리를 치우고 순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순자는 잠깐 저항했지만 정수의 강인한 힘에 저항을 포기하고 정수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 해보는 사랑이었는데 참으로 신비롭고 황홀하기만 했습니다. 순자는 김대감 집에 가끔 일하러 오는 정수를 먼발치서 여러 번 보았었는데 체격도 건장한 데다 서글서글 착해 보였습니다. 가끔 정수가 일하러 올 때면 왠지 가슴이 설레고 안 보이면 보고 싶고 그래서 정수가 일하는 걸 숨어서 훔쳐보곤 했었답니다. 오늘도 정수가 밭일을 하러 오자 일부러 마님에게 점심밥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고서 정수를 보러 왔던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정수의 행동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자신이 좋아한 사내였기에 거부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한창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누군가 숨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평소 머슴들의 점심과 다르게 음식을 이것저것 많이 챙겨가는 모습을 이상히 여긴 마님이 뒤따라와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처녀 총각이 알몸이 되어 뒹구는 모습을 보고 당황한 마님도 어찌해야 할지 몰라 숨죽여 지켜만 보고 있었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옷을 모두 벗은 사내의 알몸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것도 환한 대낮에 울퉁불퉁한 사내의 알몸을 보게 되니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면서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신음소리가 커질수록 마님도 덩달아 온몸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빨라지는데 이런 느낌은 마님도 처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마님은 낮의 본 모습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청해봐도 정수 청년의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알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일개 일꾼으로만 봐왔던 정수가 알몸으로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난 후로는 더 이상 일꾼이 아닌 사내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건장한 사내에 홀리듯 빠져버린 마님은 정수를 다른 여인들이 차지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게 되어버렸답니다. 다음 날이 밝자 어제 마치지 못한 밭에 쟁기질을 하러 정수 청년이 들어섰습니다. 정수를 보자마자 마님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머리가 멍해졌답니다. 마님, 어디가 아프신가요? 정수가 마님의 얼굴빛이 붉어진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다. 어서 가서 오늘 일을 서둘러 마무리하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정수가 소와 쟁기를 챙기고 밭으로 떠나자 그제서야 마님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순자가 점심을 챙겨서 다녀오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감자밭에 점심 가져다 주고 오겠습니다요. 아니다. 오늘은 내게 따로 시킬 일이 있으니 오늘은 천주댁이 다녀오거라. 정수와 순자가 만나면 어제처럼 또 사랑을 나눌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시켰습니다. 순자야, 너는 장에 가서 굴비 한 두름 사오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정수와 순자를 멀리 떨어뜨려 놓은 마님은 정수가 궁금해 밭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을 다 먹은 정수가 다시 쟁기를 끄는 모습을 본 마님은 안심이 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오늘은 정수와 순자를 떨어뜨려 놔서 안심이 되었지만 언제 또 둘이 만나서 사랑을 나눌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마님은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와 순자가 어둠을 틈타 또 사랑을 나누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순자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요즘 내가 몸이 좋지가 않구나. 그러니 내가 내 몸을 주물러 보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렇게 마님은 순자를 옆에 두고 날이 밝아올 때까지 이곳저곳 안마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서야 순자는 마님의 방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순자를 밤마다 잡아놓을 수는 없는 일이니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마님은 어떻게든 둘을 떼어 놓아야겠는데 좋은 수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순자가 있는 한 정수의 마음은 순자에게 가 있을 게 뻔했습니다. 이국리 저국리 끝에 마님은 장터의 왈패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동망 있는 마님께서 어쩐 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요? 네, 물어볼 게 하나 있네. 뭐든 물어만 주십시오. 아는 건 모두 말씀드리지요. 듣자 하니 자네들이 종을 중개도 한다 들었네. 맞는가? 그럼요. 저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렇담 여종 하나를 멀리 떨어진 바닷가에 팔 수도 있는가? 그럼요, 하나가 아니라 열이라도 팔 수 있습니다요. 그럼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할 수도 있는가? 그럼요, 당연히 비밀로 할 수 있지요. 그래 알았네. 그럼 우리 집 여종 중에 순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내일 모레 우마차꾼이 바닷가로 소금을 실러 갑니다요. 그러니 요종을 소금 전에 보내주시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다 합니다요. 그래 알았네. 그럼 내일 순자를 소금전으로 보내겠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렇게 왈패들과 이야기를 마친 마님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다시 밤이 되자 마님은 순자를 불러서 밤새도록 안마를 시켰답니다. 날이 밝자 마님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장터에 있는 소금전에 가서 소금 한 마를 사오너라. 네, 알겠습니다요. 그제 밤도 어젯밤도 한숨도 못 잔 순자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답니다. 하지만 마님의 지신이 어쩔 수 없이 졸린 눈을 비비며 장터 소금전으로 향했습니다. 소금전에 들어선 순자는 소금 한 마를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디 사는 누구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대감 집 여종 순자인데요. 어찌 물으시는지요? 김대감 집 순자란 말을 들은 소금전 주인은 잠시 기다리라며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해 피곤한 순자는 기다리는 동안 차를 마시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순자가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김대감 집에서는 난리가 났답니다. 순자 부모님들은 온 동네를 찾아다니며 순자를 불러댔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정수까지 나서서 순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찾아다녀도 순자를 찾지 못하자 마을 사람들은 순자 찾기를 포기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순자 부모님도 순자 찾기를 포기하자 정수도 순자 찾기를 포기하는 듯 보였습니다. 정수마저도 순자 찾기를 포기하는 듯 보이자 마님은 정수를 불렀습니다. 내가 성실하고 일도 잘하니 내가 내게 전답 신마지기를 맡겨볼 생각이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아니 마님, 어찌 저를 믿고 그렇게나 많은 전답을 맡기려 하십니까요?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뭐든 말씀해 보시지요, 마님.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보약을 구해서 먹어봤지만 효험이 없더구나. 허니 내가 부를 때마다 와서 날 지켜줘야 하느니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을 지키는 일이라면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요. 그렇게 정수는 김대감 댁이 소유한 전체 전답에
18을 장롱하는 건홍이 되었고 은혜를 입은 정수는 마님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며칠 후 마님의 부름에 한밤중에 달려간 정수는 마님의 건강이 염려되었습니다. 마님,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가요? 어제부터 몸이 아파. 약을 처먹었는데도 효과가 없구나. 그래서 그런지 일어나 앉지도 못하겠다. 그렇습니까요? 그렇담 제가 좀 주물러 드릴까요? 그래 보면 좀 나으려나 모르겠구나. 그리하여 정수는 엎드려 있는 마님의 등을 살포시 누르며 아픈 곳이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등의 이곳저곳을 누르다 보니 가녀린 여인의 몸이 느껴지는데 지체 높은 마님이 아니라 한 여인의 몸을 만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순간 코 속으로 확 풍기는 향기로운 여인의 채취가 젊은 청년의 심장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좀 더 아래로 눌러주렴. 이거 말씀입니까요? 좀 더 아래로. 조금 더 조금 더. 마님의 몸매는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미 정수의 심장은 빨라져 가슴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정수의 두 손에는 마님의 봉긋한 둔부가 들어와 있었고 마님의 신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마님도 이미 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당기며 미친 듯이 서로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외롭게 밤을 지새운 지난 나날들이 이 순간 모두 보상받는 듯했습니다. 정수와 밤을 보낸 마님은 정수를 죽은 남편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마님은 정수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쫓아다니며 감시하기 바빴답니다. 낮이면 정수가 일하는 일터에 나타나고 밤이면 아프다고 불러 뜨거운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달포가 지난 어느 날 정수는 괭이가 부러져 장터로 향했답니다. 괭이를 사고 배가 고픈 정수는 주막에 들러 국밥과 탁주를 시켜 허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서너 명의 왈패들이 들어오면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자네 이번에도 소금을 잔뜩 실어왔더구먼. 장터 돈은 자네가 모두 쓸어 담는구먼. 그려. 이복에 그깟 소금 팔아서 얼마나 이윤이 남겠나. 돈이 되는 것은 따로 있지. 돈이 되는 게 따로 있다니. 그것이 뭔가? 허참 이 친구 답답허이. 다 알면서 뭘 묻는 겐가. 여음전에 노비들 파는 것 말인가? 그렇다네. 이번에도 5놈을 팔았으니 두 당 100냥씩 500냥을 벌었네. 허, 이 사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 오늘 술은 자네가 사게. 아, 이를 말인가. 내 오늘 술값을 낼 테니 실컷들 드시게나. 옆에서 들려오는 왈패들 이야기를 듣던 정수는 별놈의 돈 버는 방법이 다 있네 하면서 먹던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야. 젊고 예쁜 종년이 하나 있었는데 어찌나 예쁘던지 내가 다 탐이 나더구먼. 그렇게 예쁘면 자네가 사지 그랬나? 그것이 그럴 수가 없었다네. 그럴 수가 없었다니. 그게 뭔 말인가? 그 종년의 마님이 염전에 파는 조건으로 값도 안 받고 오히려 내게 값을 두둑이 치렀다네. 이 장사를 오래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나도 별일이다 싶었다네. 그런가? 그 마님이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었나 보구먼. 정수는 밥 먹다 말고 왈패들이 말하는 여종이 혹시 순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보시오, 여종의 이름이 무엇이요? 뭐야? 내 놈이 뭔디 그런 걸 묻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 같아서 그렇소이다. 그러니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시구려. 이놈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어디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지랄이노. 왈패들은 자신들의 대화를 엿들었다며 정수를 흠씬 두들겨 패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안 죽을 만큼 두들겨 맞은 정수는 왈패들이 염전에 판 여종이 순자일 거라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소금전으로 향한 정수는 소금전 옆에 숨어 소금전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엿듣기 시작했답니다. 소금전의 위치만 알아도 찾아가 볼 생각에 아픔을 참고 소금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 무렵 한 중년의 여인이 소금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소금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그래 이 소금들은 어디서 온 것이요? 저희 소금이야 두말하면 잔소리죠. 명품 소금으로 유명한 신안 염전에서 올라오는 것이니 믿고 드셔도 됩니다요. 그래요. 그럼 한 가마를 박진사댁으로 보내주시오. 신안 염전이라 위치를 알게 된 정수는 아픈 몸을 이끌고 길로 바로 신안으로 향했답니다. 물어물어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신안 염전에 도착한 정수는 먼 발치에 숨어서 순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숨어서 염전을 살피고 있었는데 여러 명의 안악들이 소쿠리를 머리에 이고
염전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안악들 중에는 순자로 보이는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다시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니 영락없는 순자였습니다. 순자를 확인한 순간 정수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염전은 노비들에 대한 감시가 심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순자를 찾았다는 안도감도 들었지만 곧바로 염전의 팔려와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수는 이를 악물고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염전의 일꾼들이 일을 마치고 숙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숨어서 순자를 뒤따라가 보니 여러 채의 초가집이 모여있는 곳 중에 가장자리에 있는 초가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피곤해 지쳐 잠이 들자 정수는 슬금슬금 순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비친 달빛에 낮에 보았던 순자의 옷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순자의 입을 막고 살살 흔드니 순자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순자의 귀에 대고 나 정수야. 라고 말했습니다. 정수의 목소리를 들은 순자는 옆 사람들이 깰까봐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수는 밖으로 나온 순자의 손목을 움켜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쉬지 않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하자 염전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친 두 사람은 깊은 산속으로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 쉰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죽은 줄만 알았던 순자가 지금 이 순간 내 가슴에 안겨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고 꿈만 같았습니다. 한편 순자는 다시는 영영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정수가 갑자기 나타나자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귓속말로 나 정수야라고 들렸을 때 어두워 얼굴은 잘 안 보였어도 목소리는 정수의 목소리가 확실했습니다. 정수가 손목을 잡고 뛸 때도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저 정수만 믿고 같이 뛰었던 것이었습니다. 순자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게 장터 주막에 들렀다가 왈패들이 젊은 여종을 염전에 팔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소금 전에 숨어서 너가 있는 곳을 알아냈어. 그래서 알 수 있었구나. 그러나 다시는 너를 못 볼 줄 알았어. 진작 널 찾아내지 못해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 기뻐. 생사도 모르고 생이별했던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기만 했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정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순자야, 마님이 왜 널 이곳에 파는 거야? 그건 나도 모르겠어. 소금 사오라고 해서 소금 전에 갔는데 잠시 기다리라며 차를 한 잔 주길래 마셨어. 후로 잠이 들었던 것 같아. 눈을 떴을 때는 염전으로 가는 우마차에 있었어. 그렇다면 너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였구나. 응, 그래. 그럼 마님이 왜 널 이곳에 파르려 했는지 알기 전까지는 조심해야겠다. 내가 자세히 알아볼 테니 순자 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날 믿고 기다려야 해. 알았지? 그래, 알았어.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란 다짐을 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낮에는 추노꾼을 피해 산속에 숨고 밤이 되면 어둠을 틈타 몇 날 며칠을 걷고 걸어 정수의 집으로 왔습니다. 순자는 정수의 집에 숨어 있고 정수는 다시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며칠 동안 집에도 없고. 네 마님, 제가 장에 갔다가 술에 취해 왈패들에게 훔친 두들겨 맞아 정신을 잃었습니다요. 깨어나 보니 숲속이었는데 다리가 부러져 걸을 수가 없어서 이제서야 오게 되었습니다요. 그랬느냐? 내가 보이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 지금은 괜찮으냐? 네, 괜찮습니다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요. 그게 무엇이냐? 순자가 사라진 연유를 마님은 아시는 게 있는지요? 그건 왜 묻느냐? 혹시나 마님께서는 뭐 좀 아시는 게 있는가 해서요. 아니, 없다. 마님은 순자에 대한 말만 나와도 민감해지니 마님에게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사고팔 수 있는지라 정수도 순자의 문제를 더 이상 파고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에 대한 배신감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 부모님도 평생을 바쳐 일해주고 순자도 정말 열심히 일해주었는데 말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순자를 바닷가 염전에 팔았다는 것은 이유가 어떻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정수는 낮에는 논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마님의 욕구를 채워주며 어떻게 복수할지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순자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순자가 소금 전에 갔다가
소금 전 주인이 준 차를 마시고 잠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 그거면 되겠어. 정수는 늦은 밤 소금 전으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틈을 이용해 소금 전 안으로 들어가 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다 보니 조그마한 호리병에 차가 잔뜩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면 됐다. 하면서 호리병을 통째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기침하셨습니까요? 그래, 아침 일찍 웬일이냐?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아니, 아침부터 웬 호들갑이냐? 글쎄, 온 동네에 마님과 제가 연분이 났다고 소문이 파다합니다요. 무엇이야? 제가 나 부끄러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요. 그것이 참말이냐? 네, 그렇습니다요. 그렇담 큰일이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내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제가 밤새 생각을 해보았는데 마님의 재산을 모두 팔아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마님과 제가 부부 행사하며 함께 살면 어떨까 합니다요. 정말 그 방도밖에 없더냐?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요. 그렇게 마님에게 거짓말로 재산을 모두 팔게 한 정수는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최고 부자 최진사에게 반값의 재산을 모두 판 마님은 정수가 준비한 가마를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정수야, 어디로 가는 게냐? 제가 봐둔 데가 있습니다요. 저만 믿고 가시면 됩니다요. 그렇게 며칠을 이동한 정수는 염전이 가까운 마을 주막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가마꾼들에게 넉넉히 보상을 해주고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이 밝자 마님에게 살 집을 보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염전으로 향한 정수는 염전 주인을 만나 거래를 시작했답니다. 1000냥을 낼 테니 순자의 노비 문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염전 주인은 1000냥이면 노비 5을 살 수 있는 돈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의 재산을 판 돈에서 1000냥을 내고 순자의 노비 문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소금 전에서 훔쳐온 차를 다려 마님에게 주었습니다. 차를 마신 마님은 잠시 후 졸린다며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잠든 마님을 흔들어 깨워봐도 일어나지 않자 정수는 마님을 업고 염전으로 향했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순자의 노비 옷을 입혀 염전 입구에 눕히고 먼 발치에 숨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자 염전 주인이 염전으로 향하다가 노비 옷을 입고 잠들어 있는 마님을 발견하였답니다. 한참을 흔들어 깨우더니 일어나질 않자 들쳐업고 염전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숨어서 살펴보니 며칠 만에 모습을 드러낸 마님은 어느새 노비가 되어 소쿠리를 머리에 이고 염전 아낙네들과 같이 염전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염전을 지키는 사내들 때문에 도망치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염전에서 일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한 정수는 불쌍한 순자의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며 가뿐한 마음으로 마님의 재산을 정리한 돈을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순자와 함께 멀리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혼인을 하였답니다. 마님의 돈으로 집을 사고 농과 밭을 사고 노비가 아닌 평민이 된 순자와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정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순자에게 마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오로지 불쌍한 순자의 행복을 위해 비밀을 가슴에 묻은 채 그렇게 살았답니다.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말처럼 마님의 욕심이 자신에게 비극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처녀를 살린 떡거머리 총각. 먼 옛날에 집이 없이 홀몸으로 날품팔이하며 돌아다니는 떡거머리 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못난 것도 아니요 등신도 아니고 이목구비도 구전했으나 타고난 것이 가난뱅이 신세라 굶기를 부잣집 밥 먹듯 했습니다. 날품팔이를 하다 보니 정한 곳이 없이 길이 난 곳이면 발길 닿는 대로 갔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하루는 깊은 산중에 이르렀습니다. 오나루 걷고 걸어도 산길은 끝나지 않고 인연은 묘연하였습니다. 일락서산에 해는 지고 밤이 되었는데도 앞길은 막연했습니다. 총각이 한숨 쉬며 이마에 흐르는 진땀을 씻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사방을 둘러보니 저 멀리 앞쪽에서 무슨 불빛이 반짝반짝하였습니다. 총각은 온몸에 힘이 부쩍 나서 바지춤을 추고 불빛을 향해 걸음을 재우쳤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깊은 산중이니 오막살이 집이라 생각하고
불빛을 찾아갔는데 뜻밖에도 산기슭에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총각은 불문곡직하고 그 집 때문에 이르러 건기침을 하고 주인을 찾았습니다. 서너 번 찾았으나 인기척이라곤 없었습니다. 별이 꼬인 총각은 혼자말로 구시렁거렸습니다. 이 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인가? 그러자 대문이 빠끔히 열리며 불빛 어렴풋한 가운데 한 교수가 머리를 내밀고 죽을 사람이면 들어오고 살 사람이면 돌아가세요. 라고 구슬피 말하였습니다. 총각은 천하를 돌아다니다 별난 집을 다 본다고 하면서 죽을 사람이요 라고 하며 집 안으로 쑥 들어섰습니다. 집에 들어서 보니 집에는 다른 사람은 없고 교수 혼자뿐이었습니다. 여하튼 시장 안이 밥이나 한때 얻어먹고 보리라고 묵은 밥이라도 있으면 좀 달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다소곳하고 저녁상을 차려드려 왔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배고픈 김이라 밥을 제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총각이 달게 밥을 먹고 밥상을 물리고서 아랫방을 내다보니 등촉을 밝혀 대나처럼 환한데 교수는 함지에다 참기름을 떠놓고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하도 이상하여 저것이 요기인가 사람인가 하여 멍하니 바라보니 참기름에 감는 교수의 가마반질반질한 머리채는 한 발이나 되는데 해달같이 환한 얼굴에는 슬픔과 고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수는 참기름에 머리를 감아 쌓아 올리더니 저녁상을 물리었습니다. 총각은 하도 괴이하여 잦은 기침을 하고 물었습니다. 묻기는 거북합니다만 랑자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사시며 머리를 왜 참기름에다 감습니까? 반질반질한 긴 머리채를 내려뜨린 교수는 가냘픈 한숨을 쉬더니만 손님께 기이지 않고 말씀드리리다. 라고 하면서 집사정을 말했습니다. 원래 이 집은 양반 가정으로 식솔이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오빠네와 형님들에서 모두 20이었는데 반달 전부터 한밤중이 되면 난데없이 큰범 한 마리가 집에 뛰어들어 하루 저녁에 한 사람씩 물어가더니 이제는 자기만 홀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물려갈 차례인데 참기름에 머리를 감으면 혹시 참기름에 미끄러져서 살아날 구멍이 있을까 해서 머리를 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었구만요. 총각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오늘 저녁은 자기가 범을 막을 테니 교수는 숨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슬픔으로 눈곱이 젖은 교수는 땅이 꺼질 듯 한심 쉬더니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아무리 숨어도 쓸데없어요. 이제 저 앞산에서 쏴소리가 나고 마당에서 범이 3번 울면 사방 문들이 저절로 꽉꽉 열리고 범이 뛰어드는데 아무데에 숨어도 영락없이 물어가요. 총각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사내대장부로서 범 한 마리를 당해내지 못한다면 어찌 장부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범이 집안에 뛰어들고 하루에 한 사람씩 물어간다는 데는 필요곡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근심 말고 내 말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총각은 두 가마에 참기름을 부글부글 끓이게 하고는 술이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교수는 고방에 들어가 소량내나는 송엽주와 삼포도주를 한 동이씩 내왔습니다. 그리고 닭을 잡아서 끓는 기름 가마에 넣으니 훌륭한 안주였습니다. 총각은 난생 처음으로 받는 대접이라 닭고기 안주에 술을 실컷 마셨습니다. 이렇게 떡거머리 총각이 술을 마시며 마지막 닭의 다리를 집어들 때 앞산에서 과연 쏴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범이 와요. 쏴 소리를 듣자 교수는 창백해서 사시나무 떨듯 화들화들 떨었습니다. 총각은 술잔을 놓고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술기운이 펼쳐 온몸에 힘이 솟구쳤습니다. 랑자는 고방에 들어가 숨으시오. 이윽하자 밖에서 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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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천둥이 우는 듯 버무름 소리가 나더니 사방문이 꽉꽉 열리고 광풍이 휙 몰아치고 누런 호랑이 놈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라 총각은 주먹으로 땅을 치며 태산이 무너질 듯 호령을 질렀습니다. 이놈, 웬 놈이 이런 행패냐? 그러자 황소 같은 범이 구들 한가운데 떡 버티고 서서 등장 같은 두 눈을 뚝 부릅뜨고 총각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총각은 제기랄 놈,
하고 번개같이 일어나 범을 걷어차며 소리 질렀다. 이놈, 내 놈을 저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을 테다. 떡거머리 총각이 자기 발에 걷어채어 풀썩 거꾸러지는 것을 보니 범이 아니라 떡구유 같은 도사였습니다. 총각은 번개같이 달려들어 두 번째로 놈을 걷어차니 도사는 마당에 내려가 곤드라졌다가 흙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며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총각은 도사를 내려다보며 흘러맸습니다. 이 요사한 죽놈아,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겠다. 중놈은 이마에 피가 맺히도록 조아리며 연신 중얼거렸습니다. 예, 이실직고 하리다. 소승은 원래 이 중놈은 산 너머의 절당에 있는 도사였습니다. 규순의 일가는 대를 두고 내려오며 산 너머에 있는 절간에다 시주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 사원의 주지인 도사는 명복을 비는 시인 이 집의 규수에게 눈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둔갑 장신수를 써서 범으로 되어 이 집 식구들을 하나하나 잡아치우고 오늘 저녁부터 밤마다 이 집에 드나들며 규수를 가늠하려 했는데 이렇게 떡거머리 총각을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도사는 화들화들 떨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대저대비하신 신선님, 목숨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사는 띠꺼머리 총각을 신선으로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막무가내로 법수를 거두고 애발대발 빌었습니다. 고방에 숨었던 규수가 중놈의 말을 들으며 문틈으로 내다보니 과연 산 너머 사원의 주지인지라 이가 갈렸습니다. 규수는 이를 악물고 살며시 나와 함지박으로 펄펄 끓는 참기름을 퍼가지고 고두사죄하는 주지의 대가리에다 쳤습니다. 그랬더니 도사놈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이때 총각이 언뜻 달려내려가 중놈의 종아리를 쥐어서 문 밖으로 내뿌렸는데 대문간에 탁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우라는 잠잠했습니다. 좋은 허울을 쓴 짐승보다 못한 놈을 아주 없애치워야지. 떡거머리 총각이 팔을 걷어올리고 대문간으로 달려나가니 도사는 대문간 기둥에 부딪혀 대가리가 박살나서 죽어버렸습니다. 더러운 놈 까마귀나 뜯어먹어라. 총각은 도사놈을 쥐어서 아주 먼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규수는 정성 들여 아침을 지어 성찬에 닭고기국 차려놓고 수량푼을 들고 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권했습니다. 총각은 든든히 먹고 또 정처 없는 길을 떠나려 하였습니다. 이때 규수가 우리 집 원수를 갚아주시고 소녀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면 한평생 함께 다니며 시중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허허 웃으며 이제는 그 고약한 죽놈을 없앴으니 근심 없게 됐는데 함께 살면 이 집에서 살지. 이 좋은 집과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규수 일어나 절을 하려 하니 총각 또한 급히 일어나 맞절을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아침상이 전한상으로 되고 방안이 전한청으로 됐습니다. 이날부터 떡거머리 총각과 규수는 부부간을 맺고 이 집에서 한 일을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과욕초와 가 생각이 납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릅니다. 또는 지나친 욕심은 재앙을 초래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사 모든 악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맞지 않은 결과를 고집하고 가져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욕심은 내 몸보다 큰 사이즈의 옷이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내 키가 170cm인데 내가 키에 욕심이 생겨 아니 내 키가 180cm라고 착각을 하거나 망상에 빠지게 되면 기장이 더 긴 바지를 입게 될 것이고 그럼 필요 이상으로 긴 기장 때문에 상대방이 보기에 거북할 것이며 자신 또한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욕심을 부리게 되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또한 가정을 꾸린 이라면 그 가족까지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욕심은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으며 자기 발전의 기회를 가져옵니다. 적당한 욕심은 노력이라는 부가적인 측면이 따르게 되고 그 노력은 자신의 능력치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사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
넘치지 않고 적당한 것은 우리 인생의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부리게 되면 발전이라는 부가적인 이득이 따라오지만 필요 이상을 기대하게 되면 화를 부르고 결국 자신의 몸만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드럽기가 솜 같은 처녀의 그것을 덥석. 옛날 한 고장에 두 모자가 살았는데 아들은 천하에 둘도 없는 효자여서 어려운 살림이라도 부지런히 일해 어머니만은 극진히 공대했습니다. 아들이 이러니 어머니 또한 언제나 슬하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남의 집 10자식처럼 귀히 여겨 일하러 나갈 때는 아들이 일하러 나가는 뒷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고 웃는 낯으로 아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 각은방에 소문이 자자하여 그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원수라고 류수와 같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호호백발이 된 어머니는 늙고 병들어서 그만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임종시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놓고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말을 하였습니다. 이야, 이예미는 이 세상에 너를 홀로 두고 저 세상으로 간다. 내 너를 장가도 보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자니 안타깝기 그지없구나. 이야, 너 이예미가 없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아내가 생기면 재미있게 살아라.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 같은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아들은 몇 달 며칠을 슬피슬피 울다가 어머니를 자기가 일하러 다니는 양지바른 산기슭에 묻어놓고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는 어머니 무덤 앞에서 아침 인사를 올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는 저녁 인사를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러했습니다. 아들은 아침 저녁으로 상을 차려놓고 수저를 들기 전에 먼저 어머니 살아생전처럼 어머님, 진지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하고서야 수저를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럭저럭 엄동설한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꽃이 피고 잎이 피는 새봄이 왔습니다. 땅땅 얼어붙었던 강도 풀리고 산과 들의 파란 풀들도 돋아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아들이 일하러 나가자고 지게를 지고 밖으로 나와 파랗게 새 단장을 한 산과 들을 보니 어머니 생각에 그만 목이 메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작년에 피었던 꽃나무에 봄이 오니 꽃은 다시 피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는 한 번 간으로는 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가 생각할수록 서럽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만 지게를 벗어놓고 낚시대를 찾아들고 강으로 나갔습니다. 강에 나가서 어머니가 생전에 그처럼 좋아하던 물고기를 잡아다 무덤 앞에라도 놓고 싶었습니다. 강에 나가니 맑은 물이 출렁이며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생각을 하며 맑은 물에 낚시줄을 던지고 낚시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렇게 많던 고기들이 오늘따라 어디 가고 없는지 고기 한 마리도 물리지 않았습니다. 동산마루에 솟았던 해가 서산마루에가 걸렸는데 그때까지도 아들은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고 낚시대만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나불나불하자 아들은 아마도 효성이 부족한 탓이라 한탄하며 낚시줄을 거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강가에 선갈대가 팔랑팔랑하며 두세 번이나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팔랑대는 갈대를 보니 갈대 밑에서 고기가 놀면서 갈대를 치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고기 한 마리라도 잡아가자고 제꺽 낚시를 갈대 곁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벌써부터 기다렸다는 것처럼 제꺽 낚시를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기 한 마리라도 잡게 되었는지라 기뻐서 낚시줄을 잡아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낚시에 물려나온 고기는 배가 통통하고 고운 빛깔이 눈이 부시게 번쩍번쩍하는 금붕어였습니다. 금붕어는 낚시를 빼자 기쁜 듯이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아들이 그 금붕어가 너무도 고와서 들여다보니 팔딱팔딱 뛰는 금붕어는 흡사 자기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앞에서 좋다고 퐁퐁 뛰던 모습 같기도 하였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고 물에서 사는 짐승이라도 그렇게 좋다고 팔딱팔딱 뛰는 금붕어를 보니 차마 죽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금붕어를 들고 집에까지 달려와서 금붕어를 큰 물독 안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금붕어가 좋다고 큰 물독 안에서 노는데
그 빛깔이 어떻게나 곱고 눈부신지 물독 안에 삽시의 해가 솟고 달이 돋은 듯 환했습니다. 이날부터 아들은 일하러 나갈 때도 금붕어가 꼬리치며 노는 물독을 들여다보고 나갔고, 일하고 들어와서도 집에 들어서자 바람으로 물독에서 뱅뱅 돌아치며 노는 금붕어부터 들여다보았습니다.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던 아들에게 금붕어라도 있으니 의지가 되고 동무가 되어 전처럼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금붕어가 놀 때 찰랑이는 물소리만 들어도 자기와 다정히 말이라도 하는 것 같아서 기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아침 저녁으로 새물을 길어다 물독에 물을 바꿔주며 극진히 금붕어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들이 금붕어를 잡아다 물독에 넣고 그와 동무해서 하룻밤을 자고 이틀밤을 자고 사흘밤까지 자고 났는데, 훗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상하게도 누가 아침상을 차려놓아 있었습니다. 밥상에는 배꼽같이 하얀 이밥을 하여 놓았는데 뚜껑을 여니 흰김이 서리서리 피어올랐습니다. 맛깔스럽고 정갈하게 해놓은 반찬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꿈이냐 생시냐 싶어 집안을 살피었지만 아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에라 들어온 복을 방치로 쳐던지겠냐 싶어 이날 아침 영문도 모르고 난생 먹어보지 못한 반찬에다 백설 같은 흰 이밥을 배불리 먹고 기분 좋게 일하러 나갔습니다. 헌데 하루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니 집에는 뜨끈뜨끈한 화기가 도는데 누가 또 저녁상을 차려놓았었습니다. 갈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고 알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여 아들은 말없이 집안 밖을 살피고 살폈지만 집안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밖에는 사람이 왔다 간 자취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과 맛깔스러운 반찬이 상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보리 저녁 때쯤 되었는데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을 내려다보니 연통에서 연기가 몰몰 피어올랐습니다. 아들은 하던 일을 그만 팽개치고 번개같이 달려와서 몰래 문구멍으로 집안을 살피었습니다. 헌데 이게 웬일인가? 하늘의 선녀 같고 달 속의 상아 같은 아름다운 처녀가 가마목에 앉아 밥도 짓고 채도 볶아서 정이 상우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황홀하였습니다. 나이 20이 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한 총각은 더는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불시에 문을 떼고 들어가 부드럽기가 솜 같은 그 처녀의 손을 덥석 잡아쥐었습니다. 낭자는 누구건데 이같이 루추한 집에 찾아와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보살펴주는 거요? 금붕어 처녀는 부끄러워 이마를 숙인 채 아들의 손에서 자기 손을 빼며 옥을 굴리는 것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본디 용왕의 따님이온데 생전에 집에 어머니께서 저를 구해준 덕으로 살아서 용궁으로 돌아갔사옵니다. 그리하여 어머님의 은덕을 갚고자 금붕어로 되어 이 세상에 오게 되었사옵니다. 내 이제 얼마 후면 곧 사람으로 환신하와 그대를 섬길 몸이옵니다. 하오니 때를 기다려 주시옵소서. 내 그대를 보지 않았으면 몰라도 이제 보고서야 어찌 다시 그대를 금붕어로 되게 하리까. 내 어머님 덕분에 그대를 맞았고 그대 또한 어머님 덕분으로 날 찾아왔다 하니 우리 오늘부터 부부를 맺고 금슬 좋게 살아감이 어떠하오? 그러하오나 아직은 때가 일러 오히려 해를 입을가 저어되옵나이다. 낭자는 근심마오. 하늘이 굽어 살펴보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해치리요. 금붕어 처녀는 차마 아들의 간곡한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그날부터 둘은 남편과 아내로 되어 재미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의지가지 없이 외톨이 굴바말처럼 고독하게 살아가던 아들은 재간 있고 해달같이 환한 아내를 얻어 근심 없이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금붕어 처녀 또한 마음씨 비단 같은 남편을 맞아 그 남편의 사랑을 받아가며 깨알이 쏟아지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헌데 이 고을에는 심보가 구세통같이 새까맣고 욕심이 굳빠진 항아리처럼 끝이 없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집 총각이 세상에 둘도 없이 이쁘고 재간 있는 금붕어 처녀를 아내로 삼아 천하에 부러운 것이 없이 산다는 말을 듣자 그만 그 새까만 심보가 나무매 끈처럼 비비탈리고 그 사나운 욕심통이 툭 터져 더는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돈이 있고 세력이 있는 부자는
워낙 죽은 송장도 뺨을 쳐 부려먹자고 드는 악한 사람이라 효자네 집에 나부랭이들을 끌고 가서 그 금붕어 처녀를 억지로 빼앗아갔습니다. 부자는 금붕어 처녀를 붙잡아다 첩으로 삼고 그 처녀의 재간을 빌어 호의호식하며 살아가자고 욱박질렀지만 처녀는 한사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꽃같이 이쁜 여인을 잡아왔지만 곁에 두고 보기만 하니 마음만 상하고 재간 있는 여인을 잡아왔지만 재간을 피우지 않아 재산이 늘지 않으니 공연히 욕심 끝에 화만동하였습니다. 고약한 부자는 그만 부화통이 터져 그 금붕어 처녀를 목을 눌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내를 빼앗긴 효자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날마다 부잣집 담장두리를 빙빙 돌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벼랑같이 험하고 높은 담이 앞을 막아 담을 뛰어넘을 수도 없었고 대문을 차고 들어가자니 낮에는 문지기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서 들어가지 못하고 밤에는 문이 잠겨져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찾겠다고 밤낮 없이 담장을 돌아치며 목이 터지게 아내를 부르고 불렀습니다. 이 때문에 부자는 밤잠도 편히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또 화가 동하여 담 밖에서 밤낮 울어대며 아내 찾는 그 남편을 잡아들여다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자 청청하늘에 주먹만한 매지 구름이 동동 떠오더니 우르릉 꽝 하고 부자의 머리 위에서 번개가 번쩍했습니다. 부자는 그만 벼락을 맞고 새까맣게 타서 쓰러졌습니다. 이때 부자네 뜰악 안에서 세상에 보지 못하던 고운 새 한 쌍이 슬피 울면서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 새 한 마리는 효자이고 다른 새 한 마리는 금붕어 처녀였습니다. 고운 새 한 쌍은 하늘 높이 솟았다가 고추,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양지바른 산기슭으로 날아갔습니다. 인간에서 더는 살 길이 없게 된 효자와 금붕어 처녀는 죽어서도 한 쌍의 고운 새가 되어 어머님 무덤가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어머님을 즐겁게 하며 다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부인은 웃으며 서방님 다리가 셋이네요. 옛날 한 총각이 장가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각시를 데리고 처가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내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마음이 비단같이 곱고 용모 또한 꽃같이 고운 아내를 얻은 그는 남처럼 잘 살지는 못했지만 장가가서 처가에 처음 가는 길이라 성심을 다해서 떡도 가지가지하고 엿도 다리고 닭도 잡아가지고 아내와 둘이서 힘들어도 이고지고 처가로 찾아갔습니다. 이들 부부가 땀을 철철 흘리며 집에 들어서니 약속이나 한 듯 맞사위와 둘째 사위도 부인네들을 데리고 처가에 와 있었습니다. 셋째 사위는 장가가서 첫길이니 장인장모가 기뻐서 맨버선발로 뛰어나와 맞아드리려니 했는데 셋째 사위가 짐을 지고 들어서니 장모는 보지 못한 것을 보기라도 하듯 외면하고 돌아앉고 장인은 서글픈 웃음부터 웃더니 셋째 사위가 짐을 벗어놓기도 전에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이 사람, 맞사위와 둘째 사위는 말 타고 견마까지 잡히고 왔는데 자넨 자네의 그 정강말을 타고 짐까지 그렇게 지고 왔나? 참내, 이 사람들을 보기가 안 됐네. 장인은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는 셋째 사위가 짐을 벗어놓고 절하는 것도 받지 않고 그저 맞사위와 둘째 사위만 사위라고 그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장모 또한 셋째 사위와 셋째 딸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맞사위와 둘째 사위는 어깨가 석자새치나 올라가서 셋째를 꼬은 보리자루처럼 한쪽에 밀어놓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기분이 상하면서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셋째 사위는 그들과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아내의 얼굴을 보기도 안 되어 참고 견디며 밖에 나가 마당도 쓸고 나무도 패면서 지냈습니다. 헌데 하루 지나도 그 모양 그 꼴이요. 이틀이 지나도 그 모양 그 꼴이더니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맞사위와 둘째 사위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 집 종부리듯 하자고 들었습니다. 부하가 상투미까지 치민 셋째 사위는 온다 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집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내도
남편을 따라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집에 들어서자 남편 보기가 너무도 민망해서 머리를 숙이고 죄진 사람처럼 남편 앞에 앉아서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같이 못 사는 남편을 만나서 당신까지 업심을 받았으니 내 사내대장부로 태어나 부인의 얼굴을 볼 면목조차 없게 됐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부귀빈처는 몰래 바퀴 돌듯 한다는데 우리라고 날마다 이렇게 살겠나요? 소첩이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낭군님 마음만은 알고 있사오니 우리 부부 합심하면 무슨 일인들 못하리옵까. 젊은 부인이 이같이 말하자 남편은 벌써 생각이 있었는지라 덥석 부인의 손을 잡고 자기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여보, 내 이번에 처가에 가서 여간만 관세를 받지 않았소. 그렇지만 관세를 받고 보니 우리도 마음 맞춰 소같이 일하고 쥐같이 먹으면서 개미 금탄 모으듯 합시다. 자, 오늘부터 끼니마다 콩죽을 2사발 써놓고 내가 1사발, 당신이 1사발을 먹되, 혹 나한테 손님이 오면 내 앞에 콩죽을 손님께 대접하고 내가 한 끼 굶고 당신한테 손님이 오면 당신이 한 끼 굶으란 말이요. 10년 동안 이렇게 먹으며 이를 악물고 버느라면 우리라고 못 살겠소? 어떻소? 이렇게 할 만하오. 낭군님 생각대로 하겠사옵니다. 부부 사이에 이렇게 금석같이 굳은 약속을 하고는 그때부터 그들은 말과 같이 끼니마다 콩죽 2사발을 씻어 한 사람이 1사발씩 먹고는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 남의 집밭도 갈아주고 김도 매주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으며 아내도 편히 집에 앉아 놀지 않았습니다. 때로 손님이 찾아와서 남편이 끼니를 굽는 때도 있었고 부인이 끼니를 굽는 때가 있었지만 이들은 약속한 대로 끼니는 굶어도 손의 일감은 떨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힘이 없어서 남편은 일하다가 자주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무를 하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근처의 굵은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는데 나무를 하다가 기운이 없어 넘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보고 안쓰러웠지만 일부러 농담으로 당신 다리가 3개네요.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그러게, 그런데 다리가 3개인데 몸은 더 힘들구먼.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4, 5년이란 세월이 지나니 이 집 살림은 차차 사람들의 눈에 띄게 늘어갔고 동네방네 그 소문이 퍼져 칭찬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장인은 그새 사위가 발길이 끊어지고 소식조차 없으니 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어서 사위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딸 집에 찾아오니 사위는 길 닦기를 나가고 없는데 딸이 집에서 배를 짜다 아버지 오는 걸 보더니 달려나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왔다고 맛있는 채도 볶고 떡까지 해서 잘 대접하고는 천을 사다 버선을 만들어 올리고 두루마기도 새 두루마기를 지어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딸내 살림 형편이 괜찮은지라 기뻐하며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갈 때 새 두루마기를 입히고 떡을 한 짐 가득 지워서 보냈습니다. 장인은 딸이 해준 떡을 지고 기뻐서 흥얼흥얼 코 노래까지 부르며 길을 걸었습니다. 헌데 얼마를 갔는지 모르는데 한 곳을 지나며 보니 길 닦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장인은 사위 얼굴이라도 보고 가자고 가던 길을 멈춰서서 하나하나 길 닦는 사람을 살피었습니다. 이때 장인이 사위 얼굴을 찾아내기도 전에 사위가 주먹을 불끈 쥐고 씩씩거리며 장인 앞에 와서더니 인사도 없이 지고 가는 떡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장인님, 뭘 그렇게 지고 가십니까? 어허, 이건 말인가? 이 사람 사위, 내 사위 집에 왔다가 딸이 떡을 해줘서 이렇게 한 짐 지고 가네. 그래, 자넨 잘 있나? 장인은 그래도 반갑다고 사위에게 인사까지 하는데 사위는 인사를 받기는커녕 다짜고짜 장인이 지고 가던 짐을 와락 벗겨 제 앞에 놓고는 길 닦는 사람들을 보고 외쳐댔습니다. 자, 떡이요, 떡들 사시오. 떡이라는 소리에 일하던 사람들이 욱스러워 나 하나 너 하나 하며 앞을 다투어 떡을 사 먹었습니다. 그 바람에 성이 상투미까지 치민 장인은 그만
획 돌아서서 뒤도 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이때로부터 류스와 같은 세월은 또 5, 6년 지나서 셋째 사위네는 한 고을 갑부가 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셋째 사위 손꼽아 세어보니 처가에 갔다 온 지도 10년이 되었고 장인의 환갑도 눈앞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처가에 갔다 온 지도 꼭 10년인데 생각해보니 장인님 환갑도 오라지 않구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우리도 이만하면 한 고을 갑부가 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는데 우리 장인님 환갑도 볼 겸 그새 지나온 이야기도 할 겸 겸사해서 한번 가봄이 어떠하오? 저야 좋으나 저의 본가이온데 왜 가고 싶지 않겠어요. 여보 부인, 이번에 처가에 가면 전처럼 관세는 받지 않겠으나 내 장인님 노여 엄마는 풀어줘야 하겠소. 땅 문서만 가지고 가도 될까요? 남편은 이때야 비로소 부인이 해준 그 떡을 장인한테서 빼앗아 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10년 동안 콩죽을 먹자고 다짐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기를 속으로 나무람하면서 남편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머리가 숙어지고 스스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셋째 사위네 부부는 10년 만에 맛있는 음식을 갖가지 장만하여 이고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10년 뒤에 찾아가는 걸음인데다 그 사이에 뜻마저 이루고 나니 걸음도 자연히 빨랐습니다. 부부가 이고지고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는 그새 보고 싶던 딸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헌데 사위가 짐을 벗어놓고 장인 앞에 가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며 인사하는데 장인은 획 돌아앉으며 퍼르댕댕에서 가라는 호령부터 뺐습니다. 나에게는 자네 같은 사위가 없네. 어서 썩 물러가게. 장인께서는 노여움을 푸십시오. 실은 우리 부부 사이에도 잘 살아보자고 10년을 기한하고 약속한 일이 있어 그러했사옵니다. 듣기 싫다. 그래, 너희들 부부끼리 하나는 나에게 떡을 해주고 하나는 그 떡을 빼앗아 돈벌이를 하자고 그랬더니 아버님, 그런 일이 아니옵니다. 아버지, 땅 문서를 보옵소서. 우리가 금석같이 굳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밭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땅 문서 속에는 그때 아버님께서 지고 가시던 떡을 판 돈도 들어있사옵니다. 딸이 이같이 말하고 지나온 이야기를 하나부터 10까지 내리었으니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 지었고 아버지는 성이 풀리고 나중에는 머리까지 들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 사위, 내 딸의 말을 들어보니 이 늙은 것이 지난 처사가 잘못됐네. 어떻게 하겠나. 내 딸 얼굴을 보더라도 화해하세. 이복의 사위, 내 지난날 말 타고 온 사위만 사위라 하고 잔뜩 올리치 주었더니 돈 벌 줄은 모르고 번 돈을 물쓰듯 쓰기만 해서 일가가산을 다 탕진하고 이번 장인 환갑에도 오지 못한다누만 자네 훌륭하이. 자네야말로 내 사위일세. 장인님. 여보 놓친 어서 닭을 잡소. 이 사람은 전번에 내가 괄시를 해서 처가에 와서 닭 한 마리도 먹지 못하고 갔소. 이렇게 되어 셋째 사위는 10년 뒤에 다시 처가에 가서야 사위 대접을 제대로 받고 장인도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야 지난 처사가 글렀다는 것을 알고 그 사위를 더없이 중히 여기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욕망에 먹혀버린 청소꾼. 먼 나라 궁전에는 개인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궁전의 공주가 사용하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여자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역시 청소부인 남편에게 그녀의 일을 대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궁전에 가서 뒷문을 통과하여 여왕의 화장실 구멍 아래에 있는 분뇨통을 제거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분뇨통을 빼러 화장실 아래로 내려갔을 때 공주가 화장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다가 아주 잠깐 널쩍다리 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스민 꽃잎처럼 부드럽고 하얗고 실크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순간 본것임에도 청소부는 공주에게 반해버렸습니다. 그는 공주의 모든 부분은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공주의 허벅지 구석구석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반해서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부인이 무슨 일이 있는지 묻자 천천히 그의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공주를 원했습니다. 오 신이시여. 당신이 어찌 공주를 얻겠다는 것이죠? 당신은 하찮은 청소부인데 만일 당신이 다른 여인을 원한다면 우리가 노력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주는 잊어요. 평범한 사람은 그녀를 잠깐 보는 것도 안 된다고요. 부인은 그렇게 말하고 공주의 허벅지에 환영에 집착하는 것에서 끌어내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같은 것에 머물며 벗어날 줄을 모르고 항상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더니 옷도 갈아입지 않고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다가 마침내 집을 떠나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100년 된 은행나무 아래 앉아서 아무런 다른 생각은 못하고 오직 공주의 아름다움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더욱이 움직이지도 말을 하지도 않는 명상 상태로 앉아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아주 무관심한 그가 성자로 보여 음식과 옷과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관심한 태도는 그의 성스러움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가 헌신자들의 무리에 관심이 없어 보이자 사람들은 그의 주위에 더욱 더 모여들었습니다. 모든 것에 아주 무관심한 그가 성자로 보여 음식과 옷과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되어 그는 유명 인사가 되었고 그의 명성은 나라 곳곳에 퍼졌습니다. 그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공주 역시 그 성자에 대해 듣게 되어 이 성스러운 남자를 방문해 보길 원했습니다. 그녀는 수행원들과 함께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그가 앉은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 발을 만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묻지조차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강한 욕망이 그를 전혀 욕망이 없는 상태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